오늘 참 국민의힘 그러니까 야당 참 말랑말랑하다. 동료 의원이라서 그런가? 임명할 것 같지 않아? 임명 안 하는. 임명할 안 거면 하죠. 그 얘기를 안 했겠죠. 문제 있다는 얘기를 왜 해요? 조국이라는 대선 주자급이 당에 링 안에 들어오면 본인도 잠재적 경쟁자를 끌어들이는 건데 약간은 물음표가 들거든요. 정청래 대표의 승부수라고 생각도 들지만 무리수나 도박수가 돼서 된통수를 당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게 본인한테 꼭 좋은 수냐라고 하는 거에서 물음표는 있는 거고 네. 그럼 다음 총선에서도 이길 수 있는 안정적인 데를 원할 수도 있거든요. 네. 부산에서 훅 뒤집어지면 끝나면 나락가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좀 욕을 먹더라도 군산. 군산은 안 갈 거예요. 군산 줄 바에는 조국 혁신당과 합당해서 얻을 게 없어요. 조국 대표 본인은 그 안산, 군산, 부산, 이 삼산 중에서 이제 뭘 갈 거냐 고민을.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월 23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자, 지금 이해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 중인데 국민의힘 의원이 아주 매섭게 소리를 지르며 질타를 좀 하고 있죠. 아들 대학 입시 관련 문제와 이 그 논란과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는데 예전에 그 삼국지였나요? 거기에 이렇게 그 칠보지제 맞죠? 제 기억이 맞다면. 저 고영 삼국지 봐서 기억이 안 나요. 그렇습니까? 왜 콩깍지가 한 가지에서 나서 만화 그림은 기억나는 것 같아. 예. 내용은 모르겠네. 콩깍지로 이렇게 콩을 굽는데 같은 가지에서 났는데 어째 이렇게 그치? 매섭게 하냐? 그게 삼국지인가? 네, 한 가지에 나서 초안지인가? 헷갈려. 뭐 하여튼 저도 뭐 삼국지일 기억은 거예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만화로 그런 봐서. 예. 얼핏 기억이 좀 나는데 같은 당에 계셨던 분이 오히려 더 뭐 그렇게 또 매서운 느낌이 좀 난다. 요 말씀 드리려고 하다가 조금 말씀이 길어졌습니다. 얼른 시작할게요. 우리는 현재를 산다니까. 네. 어제가 있어야 현재가 있지. 자, 이게 다 서영주 소장님 좀 늦으셔서 그래요. 좀 늦지 않았습니다. 네. 자, 서영주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소영주입니다. 제 방송인 줄 알아요. 자꾸 그렇게만 얘기하시니까. 전 상근에 이제 여기 방점을 포스트잇이 딱 붙어야죠. 예. 상근 부대변인님 그리고 윤희석 전 선임 대변인. 죄송합니다. 선임 대변인님 네, 헌정사상 처음이죠.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일한.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김준우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초범 김준우입니다. 초범 선생 여기서 김준우 했잖아요, 선생. 여기서. 네. 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 그렇게 우리가 웃었는데. 그렇게 비웃음을 당했는데 내가 저도 웃었는데 같이 웃었는데 내가 조롱했지. 네, 다 같이 뭐야 웃었는데. 이러면서. 요거 혹시 뭐 모르신 분이 계실 수 있어서 그때 이제 지난주 금요일 방송에 저희가 한덕수 한덕수 전 총리가 뭐 형을 봤는데 감경 사유가 있겠냐 네. 없지 않냐라고 했을 때 김준우 변호사가 초범 약간 그냥 농반진반으로 네, 그렇죠. 초범 정도가 될지 네. 않을까. 한덕수가 아니라 윤석열. 그때 제가 윤석열 체포방해, 틀리네. 윤석열 네. 네, 체포방해. 네, 그래서 이제 가명이 5년으로 네. 된 게 초범이라 그런 게 댓글에 작두 탔다고 막 이렇게 난리 올라오는 났었습니다, 것더라고요. 그때. 네. 자,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 신혜영 기자 대신해서 열심히 고생하고 계신 강희연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아재들 이 쓸데없는 얘기가 너무 길어졌죠. 3분이네. 3분. 너무 이 죄송합니다. 분위기에 적응하시려면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다행이네. 있겠죠. 네. 이 아재들 정말 참 못 말린다고. 그 자리에 전혀 욕심이 없으시죠? 네,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벌써부터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하여튼 강희연 기자 오늘도 뉴스 좀 잘 전해주시고요. 지금 이해운 청문회 요 소식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그 이해운 이제 후보자의 어떤 청문회가 조금 전 10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굉장히 뜨거운데요. 저희도 지금 방송 전까지 계속 지켜보고 네. 있었잖아요. 이 후보자가 이제 국가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일을 할 기회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지금 초반부터 뜨거운 게 이제 되게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았거든요. 이제 부정청약 의혹을 비롯해서 뭐 영종도 부동산 투기, 뭐 자녀 취업 특혜 의혹, 뭐 보좌진 폭언 갑질 이런 논란들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 이제 초반부터 좀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 게 아들 네. 입시 비리 의혹입니다. 네.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면요. 그러니까 2010년에 장남이 연세대 입학 과정에서 다자녀 전형으로 입학한 거라고 그동안 이 후보자가 일관되게 주장해 왔었는데 이제 이후에 청문회를 앞두고는 사회 기여자 전형으로 입학했던 거다라고 말을 바꾼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다자녀 전형이 없었던 걸로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최은석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이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요구하니까 그 이해운 후보자가 17년 전이라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고 아들이 또 3명이라서 확인이 좀 어렵다. 그리고 이제 자료 제출 당시에는 아들과 연락이 되지 않았다라고 해명을 하면서 지금 이제 고성이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사회기여자로 합격을 했으면 그 사회기여가 도대체 누구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이 이제 저희 바로 시작 전까지 있었던 얘기였는데 원래 사회기여 뭐 이렇게 하면 아들들이 학교에 이렇게 입학하는 게 원래 있는 모양이군요. 2000년대에는 부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 또래는 없었는데 후배 세대를 보면 네. 모든 학교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5.18 유공자 전형 근데 그런 건 잘 없어요. 그러니까 광주에 있거나 민주화 운동 이런 것도 성공회대나 한신대 이런 데도 좀 있는데 네. 모든 학교에 다 있진 않고 근데 뭐 참전 용사 뭐 자녀 있잖아요. 고엽제 네. 뭐 이런 형태들이 쭉 있기는 하죠. 그거 아니면 뭐 또 다른 형태들도 있는데 그 다자녀는 제가 몰라가지고 그거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네. 있나요? 강 기자님 세대에는? 저희 때는 다자녀? 이게 2011년에 도입됐다고 하거든요. 다자녀 전형이. 음. 그래서 아마 저희 때도 있었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때쯤 학번이신 거예요? 네. 어. 겸상 안 하는 11학번이라고요? 저 1, 2학번이어서 예, 2012년 학번입니다. 그때는 있었던 걸로. 그때도 대학이 있었군요. 네. 자, 여튼 뭐 의혹이 워낙 많아요.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명종도 부동산 투기 또 자녀 병역도 있고 취업 특혜도 있고 이제 대학 입시에도 있고 하여튼 학교 가고 군대 가고 저 취업하는 데까지 다 부모님들이 아주 친절하신 분들이에요. 자녀 사랑이 아주 대단하신 모양이에요, 이분들. 저도 뭐 비슷하진 않은데 저는 네. 이제 아이 둘이 다 성인이어서 야, 근데 이해운 장관 후보자 부부는 정말 자식들한테 지극정성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렇게까지 하나? 네. 솔직히 그래, 솔직히 예. 뭐 병역, 뭐 그거는 뭐 봐야 되겠지만 대학 가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논문도 그렇고 취업도 그렇고 집도 아유, 뭐 여러 가지로 집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참 뭐 그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국민들께서 판단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공직 기준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부모가 자식 아끼는 정도를 뭐 굳이 공직 기준에 포함될 수는 없으나 그 아끼는 어떤 방식이 아니 합법적으로 아끼면 뭐라고 해요? 아니, 그러니까요. 아끼는 방식이 합법적이었느냐 그게 이제 논란이 될 것 같은데 네. 조금 과하긴 해요. 그리고 불법적인 또 편법적인 유법적인 부분도 보이고요. 근데 저는 무엇보다 조금 저도 청문회 시작부터 쭉 보고 왔는데 이게 다른 건 모르겠고요. 전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사과를 할 수 있는 것과 사과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과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설령 그게 국민들이나 어떤 사과를 받는 입장에서 편찬에 있을 수 있으나 네. 뭐 그걸로 청문회를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사과하고 또 사과해서 살아남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데 사과할 수 없는 게 또 존재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원펜타스 같은 경우 지금 자료 제출이 안 됐단 말이에요. 네. 청약 자료 제출을 안 한다는 것은 본인은 뭐 보정 기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관계 기관이 협조를 안 해줘서 그런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자료가 없더라도 결혼한 자녀 결혼했잖아요. 네. 결혼식을 치른 자녀가 그게 혼인신고를 하든 안 했든 간에 이미 사실혼으로 존재한 자녀를 가지고 청약을 받기 위해서 부양가족으로 했잖아요. 결혼식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식도 했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털어내지라는 게 저는 의문점이에요. 저는 이 하나로 끝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거 하나면 끝이다. 저는 이거 하나가 굉장히 무거워요. 나머지는 네. 사과하고 나름대로 뭐 책임질 부분들은 책임지면서 좀 백관장부에서 뭉개고 가면 네. 그래 뭐 정책적 역량으로 덮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이거 거의 뭐 사기 분양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 사기 분양 하여튼 뭐 부정 청약 된 거 당첨된 거 그거를 어제도 잠깐 얘기는 하긴 했었습니다만 이거 원래는 부정 청약하면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몰수하잖아요. 취소되잖아요. 부정 취소되고 재당첨 제한 몇 년 이런 페널티가 있죠. 10년인가 그럴 텐데 예.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그 사람이 문제 있어도 그냥 에휴 뭐 어떡하겠어. 이거 그냥 그 집 그냥 계속 살게 해주고 수십억 되는 차익은 그냥 그대로 먹고 이게 그럼 뭐하러 그 법을 지키고 뭐하러 정직하게 그 내가 그동안 뭐 무주택 15년이네 20년 뭐하러 씁니까? 다 거짓말로 써갖고 일단 당첨만 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주택법 위반에는 이제 되는데 도정법 대상이라서 도시정비법 대상이어서 이제 안 된다고 하는 판결이 이제 나왔다는 거잖아요. 재형법정지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참 공교로웠던 게 제가 한 4, 5년 전인가 청약을 저는 받았거든요. 위장 미혼 없이. 네. 없죠. 저 아이들이 뭐 그때 10세 이하인데 자녀가 둘이 있어서 받았는데 저는 될 줄 몰랐어요. 왜 됐냐? 추가 합격. 아 누가 그 앞에서 부정 앞에 한 20명, 20명 정도가. 그러니까 저는 걸렸구나. 전혀 이제 합격권이 아니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참가의 정신으로 넣었다가 갑자기 됐다 그래가지고 네. 이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냥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언젠가 누가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나 무죄야라고 하면서 버틴 분이 나왔고 그게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이제 판결이 대법원에 나오면서 이제 이렇게 된 건데 결국 이제 국회가 제대로 일을 안 하는 거죠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뭐 분노만 할 게 아니라 특히 이제 거대 양당 소속 정치인들은 반성한다라는 메시지를 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어쩌면 들고. 법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니까 좀 가짜로라도 아니면 서로 약간 속여갖고 일단 받으면 된다 이 생각을 좀 잘하는 사람들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혜훈 네. 후보자 같은 경우 그래서 진짜 장관이 하고 싶으면 이거 반납하겠다고 오늘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안 할 것 같은데. 예? 한 몇십억을 포기할까요? 아니 뭐 어쩌겠어요. 근데 아. 그렇게밖에 방법이 없어요. 반납이 지금. 가능해요. 아니, 누구한테 뭐, 반납해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해야지. 예, 조합에다가 그 청약 그 뭐죠? 계약금이랑 그 중도금 잔금 돌려받고 반납하고 다시 줍줍 청약으로 시장 물건에 풀면 되죠. 뭐 그리고- 양자 합의하면 되죠. 그렇지. 그러면 차익은 차이가 차이가 없겠죠. 없지. 이걸 없죠. 그대로 주는 거니까. 네. 그냥 그것만 받겠다는 거니까. 예를 들어 40억이나 분양 받았으면 40억만 나한테 다시 돌려주고 네. 원래 지금 가격인 뭐 8, 90억 넘기는 되는 거는 거는 그걸 다시 그냥 새로운 조합에. 사람이 이제 가는 거죠. 뭐 그렇게라도 하면은 안할 것 성의가 같아요. 그러니까 네. 성의가 괘씸해서라도 봐줄 수 있는데 성의가 괘씸해. 그거밖에 없어요. 괘씸하잖아요. 그게 안 되면 지금 팔아요. 빨리 팔고 세금 다 낸 다음에 나머지를 전부 기부하는 거죠. 그런 잔액, 방법도 하긴 양도수익을. 있겠네요. 만약에 예, 한다면 그런 정도로 저돌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나 낙마할지도 모르니까 아파트까지 날리면 안 되지 이러면서 이렇게 간 보는 거잖아요. 그렇지. 네. 그걸 선제적으로 했는데 지명 철회 이러면 어떡해.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자기 자녀들한테는 뭐 편법, 불법, 뭐 탈법 다 무관하게 그냥 이 사랑을 듬뿍 안겨다 주면서 남의 자식한테는 그렇게 소리를 꽥꽥 찔러대고 이러면서 이거 나 좀 고쳐달라고 하느님한테 기도를 하지 않나. 그렇죠. 그러나 또 여야 의원들이 잘 검증을 하는 시간을 오늘 또 근데 가지고 제가 있는 오늘 것 이제 같습니다. 청문회 딱 시작하고 네. 뭐를 좀 봤냐면 저도 이제 청문회를 이제 보좌진 생활하면서 한 100번 넘게 해봤거든요. 이제 청문회 많이 준비하고 많이 해봤는데 오늘 참 국민의힘 그러니까 야당 참 말랑말랑하다. 그러니까 동료 의원이라서 그런가? 이게 자료 요구를 할 때도 이거 내시고요. 좀 사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주 차분하게 얘기해요. 자료 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그래요? 그러니까 눈을 못 마주치고 눈을 안 보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명구하겠죠. 네. 오랫동안 같이 당 생활을 하고 또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박수영 같은 경우는 인연이 또 꽤 깊더라고요. 동문이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사실 보면서 오늘 청문회 그렇게 막 고성이 오가거나 날카롭게 가진 않겠다. 그리고 사실상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느 정도 지난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의 이혜훈 후보자의 입장을 좀 해석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냥 청문회를 어느 정도 선에서 무던하게 끝낼 것 같다. 그래요? 네. 근데 이 정도 되는 분도 청문회가 만약에 그냥 통과가 되면 우리나라에 공직 못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부적격이 되겠죠.
끝나도 부적격으로 채택하겠지. 알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지금 아까 주택법 문제는 그렇게 법의 미비로 좀 처벌이 지나가겠지만 증여세 부분이 지금 입증이 정확히 안 된 것 같아요. 증여세는 어떤 거에 대한 증여세죠? 그러니까 그 뭐 자녀들 문제도 있긴 한데 네. 그 이제 가장 쉬운 거는 지금 이 뭐죠? 반포의 아파트 네. 35% 지분을 네. 줬다는 거 아닙니까? 아들한테? 남편이 이해운 후보한테. 남편이 이게 뭐 이해운 당첨은 후보에게? 남편으로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35% 증여한 시점을 잘 모르겠는데 네. 부부간 증여는 6억까지가 비과세란 말이에요. 예. 그럼 보통 사람들은 이제 뭐 한 15억, 18억 이하 아파트일 거 아닙니까? 예. 그럼 3분의 1이면 6억 안쪽이잖아요. 그러면 신고를 안 해도 무신고한다고 해서 6억 언더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안 되니까 문제가 안 되죠. 네. 여기는 지금 30몇 억짜리라니까 네. 어느 시점에서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초기에 계약금 넣는 시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이제 분양가 기준이 될 거고. 분양가라고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후분양에 가까운 아파트였을 거예요. 아마 네. 청약부터 입주까지 시간이 되게 짧아가지고 네. 그래서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는데 중간만 하더라도 한 20억, 30억, 20몇 억인 순간이면 그럼 이제 예, 무조건 약간의 증여세 탈루 부분이 있을 거기 때문에 과세 당국에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네. 증여세, 가산세 때려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결국엔 어쨌든 이제 청문회 끝나고 나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느냐 요게 이제 좀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전망은 좀 어떻게 보세요? 여러 힌트를 기자회견 때 대통령이 주셨잖아요.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다. 근데 청문회는 하는 게 공정하지 않나요? 했는데 청문회를 지금 하니까 공정한 게 돼버렸죠. 그럼 이제 앞에 것만 남겠죠. 문제가 있는 것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그럼 이제 따라서 예. 네. 문제를 안고 임명할 거냐? 임명할 것 같지 않아요. 임명 안 하나요? 임명할 안 거면 하죠. 그 얘기를 안 했겠죠. 문제 있다는 얘기를 왜 해요? 지켜봅시다 했겠죠. 그렇지, 청문회 그런 얘기를 지켜보시죠. 뭐 국민 눈높이에 여러 가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 보이지만 청문회 지켜보시지요라는 라는 것과 네.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라는 것은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판단을 했다라는 입장에서는 사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이 문제가 읽은 것 같아요. 어차피 부적격 채택을 하고 여기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대통령한테 올라가면 국민 여론이 크게 바뀌지 않는 이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임명하지 않겠구나. 그러면 그래도 뭐 옛날 우리 동료 의원이었으니까 세게 패봤자 뭐 하겠냐. 뭐 이런 느낌.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대통령의 선택은 아마도 임명 안 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예측들을 좀 해주셨고요. 자, 다음 뉴스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정청래 대표가 민주당 대표가 조국 혁신당에 어제 이제 합당을 제안을 했는데요. 네. 이제 그거 두고 이제 깜짝 합당 놓고 이제 하루 종일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예. 이제 오늘 충북 진천에서 현장 최고위도 열렸는데 여기 일단 이현주, 강득구, 황명선 최고위원 불참을 했고요. 이제 계속 당내 반발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어제 그 정청래 대표의 그 합당 발표 싱크 먼저 보고 오시죠. 그럴까요? 조국 혁신당에게 제안합니다. 우리와 합칩시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을 위한 대선을 같이 치렀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뭐 왜 합당하려고 하는지 이유도 뭐 그냥 다 이렇게 오픈을 했습니다. 6.3 지방선거 같이 치르면 좋겠다. 선거를 대비한 그런 합당이라고 뭐 당연히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건데 약간 좀 청와대에서는 좀 많이 섭섭한 기운도 좀 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당내에서도 하여튼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민주당 당내 분위기는 우리 서영주 소장님 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번 정청래 대표가 그 제안한 네. 합당, 조국 혁신당 합당에 대해서는 당내 의견은 한마디로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합당 제안에는 문제가 없다. 네. 왜냐하면 뭐 같은 뭐 가치를 지향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합당하는 부분의 내용은 크게 무리가 없다. 합당에 대해서 이렇게 왈가왈부하고 싸우고 있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시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지금 합당을 제안할 시기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어제가 또 참 우연치 않게 코스피 5천을 찍었던 네. 대통령이 본인의 공약을 아주 최단기간 내에 지켜낸 이재명은 합니다를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네. 바로 그냥 합당으로 그 부분을 가려버린 게 네. 이게 과연 맞나? 아. 그러니까 이제 시점은 이제
정무적으로는 대통령의 시간을 좀 가렸다는 아쉬움 하나. 시점 2는 지방선거에 있어서 민주당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영을 각 지역위원회에서 갖춰 있는데 지금 합당을 던져버리면 당내에서 어떤 여러 가지 의원들과 공론 작업 없이 그러면은 어떤 지역에 따라서는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게 이제 불만인 거예요. 예를 들면 2월이지만 지금 1월, 2월로 가지만 어떤 지역은 대부분 구도 자체를 지방선거에 있어서 기초원부터 따지고 보면은 기초단체장까지 어느 정도는 그림이 다 이미 시작된 돼 데가 있는 많다. 데가 있어요. 네. 그러면 지역위원장의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권리를 침해하기 전에 최소한 당내에서 공론화 작업을 좀 해주면 좋지 않았냐라는 좀그 볼멘 목소리가 나옵니다. 순서도 좀 잘못됐다는 분들도 많이 최고위원도 계실 것 같고요. 20분 전에 통보해주면 어떡합니까? 네. 다른 거는 몰라도 최고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하면서 네. 이현주 의원은 굉장히 이거는 사적인 판단이 들어갔다 해서 진퇴까지 얘기하는 상황이 네. 돼서 이 시점 부분을 놓고 지금 상당히 격화될 가능성이 네, 크다. 당이 물론 이제 당의 대표가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혼자 다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닐 테니까. 네. 자, 그러면 정청래 대표는 왜 이 긴급하게 이렇게 합당에 대해서 갑자기 얘기를 꺼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연임을 위한 포석이다, 뭐 등등 여러 말이 많은데 혹시 어떻게 분석들 하고 계십니까? 연임밖에 없죠. 연임밖에 없어요? 네, 연임 안 하려면 아니 이거 안 하면 연임 안 돼요? 본인은 뭔가 위기감을 느꼈겠죠. 네. 그 며칠 전에 대통령이 반명이세요? 뭐 이런 말 하고 네. 웃으면서 했지만 그게 보통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정청래는 반명이다. 그러니까 친청와대다. 이름에 청자 안 들어갔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자 합당을 하면요. 조국 혁신당에도 당원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민주당 당원에. 네. 그럼 그 사람들이 대충 정청래 의원 찍겠죠. 나중에 전당대 하게 될 때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 엄청난 우군. 거기다가 김민석 총리도 지금 짐작이 되는데 올해 8월에 민주당에 전당대회가 있을 경우에 당대표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이제 김민석 총리를 약간 좀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 딱 오면서 합당시켜줬으니까 더 우호적일 수 있는 조국. 그럼 그 국면에서 물론 당대표 안 나가겠죠. 조국 대표는. 그러면서 정청래 이렇게 밀어주고 하면 얼마나 그림이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지. 네네네. 연임을 위한 것이다. 저는 잘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왜 했는지. 예.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 지금 최저가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살려면 지금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점이다. 네, 그거는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 쪽에서는 사실은 이제 호남에서 좀 더 세를 올리고 조국 대표가 어떻게든 재보궐을 통해서 원내에 진입한 다음에 다음 총선 직전에 이제 합병하는 것이 사실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조국 대표가 지금 자력으로 원내에 이번 재보궐에 올 수 있을지가 일단 미지수예요. 네. 근데 이제 갈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모든 그 패션을 다 버리고 군산에 출마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가오가 안 살죠. 쉽게 호남에, 얘기하면.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총선 전에 하면 저 비례 11명, 12명 중에 한 두세 정도는 지역구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줄 게 없어요. 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현역 의원들이 오히려 불만일 수 있고 조국 혁신당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이 저점 매수가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뭐 광역단체장 후보 중에 무슨 유력 주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그 쟁점이라고 하지만 광주 전남 통합하더라도 광주 전남 통합 특별시장에 나올 만한 조국 혁신당 후보가 확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전북 네. 도지사나. 그러니까 지금 제일 저점 매수할 타이밍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려면 재보궐 재보궐이 아니라 지방선거 우리 그 예비 후보 등록 시점 2월 예. 중순이니까 그 전에 혹은 설밥상 전에 설밥상에 합당했습니다라고 한번 도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매수 타이밍은 지금이 맞긴 맞아요. 이게 저점이라 타이밍은 맞다. 맞아요. 맞는데 네. 보통 이런 거 일요일 날 정도에 그냥 둘이 나와서 이제 추진하겠습니다 정도를 할 텐데 네. 목요일 날 뜬금포로 혼자 간 건 이 날짜 택일은 네. 저는 그거는 한 이틀 정도 기다려도 될 텐데 잘 이해 안 간다가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이해 안 가는 건 조국이라는 대선 주자급이 링 안에 들어오면
본인도 잠재적 경쟁자를 끌어들이는 건데 굳이 당내에서의 그런 싸움에 네. 후보군을 드릴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 점에서는 약간은 물음표가 들거든요. 다른 큰 그림이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그냥 그거 경쟁자가 밖에 있는 것보다 차라리 안에서 내 컨트롤 안에 있는 게 더 그건 뭐 단일화 이슈나 나중에 대선 때 그렇게 해결하면 되지. 그냥 밟아도 되는데. 그건 제가 왜 민주당 제보를 분한테 했어요? 하나 들은 게 예? 당권 정청 내 대권 조국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대요. 뭐 그런 얘기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대권은 그럼 욕심 살짝 없다. 아니 있겠지만 현실적인 생각을 하고 있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 얘기를 민주당 쪽에서 제가 들었으니까 네. 어떠세요? 저는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 모르겠어요. 아니 뭐 그런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들은 정청래 대표의 하나하나의 그 결단이 연임하고 연결이 되고요. 대권하고 연결이 돼요. 그게 좋은 신호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1년 차가 아직 안 됐습니다. 네. 근데 지금 집권 여당의 대표는 대권과 연임의 어떤 해석에 들어가서는 안 돼요. 이재명 대통령과 어떤 합을 맞추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정치를 본인이 보여주고 있는지를 가야 되는데 계속 어떤 행위 뭐 1인 1표제만 해도 연임 아니야. 예를 들어 합당을 해도 연임을 위한 거 아니냐. 그다음에 조국 대표 손잡는 게 결국에는 대권 프로그램의 그림에서 하나의 요소를 넣어놓고 김민석 총리를 견제하기 위한 용 아니냐. 막 이런 해석이 분분하단 말이에요. 결코 좋은 신호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합당에 대해서 정청래 그 대표에 대한 해석들이 분분한 것들은 아예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조국 대표를 안으로 끌어들이면 사실상 따졌겠죠. 나에게 있어서도 잠재적 경쟁자를 끌어들이는 게 맞나 했는데 그걸 끌어들이는 부담보다는 김민석 총리가 들어왔을 때의 양자 구도보다는 훨씬 더 구도가 조절됐다는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삼자 구도가 분산이 될 수 있고 뭐 언론에서 얘기하면은 친문 그룹을 더 본인에게 붙임으로써 네. 1인 1표제 통과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은 결국에는 큰 덩어리에 봐서는 말하자면 정청래 대표가 자기 포지션으로 이 정치적 상황을 네네네. 끌어갈 수 있다라는 판단 아닌가. 1대1로 예를 들면 김민석과 붙으면 좀 불리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한 3자 구도 내지는 친문 쪽을 좀 더 많이 데려오면 내가 유리하게 갈 수 있다. 참 잘 보시면 이게 우리 현실적으로 이번에 최고위원이 끝났어요. 네. 그리고 지금 합당에 대해서 반대 의견 하시는 분 보시죠. 최고위원 중에 이현주 최고, 강덕구 최고, 황명선 최고예요. 세 분이란 말이에요. 네. 나머지 이제 두 분이 이제 친청계라고 분류되고 박지원 최고가 있어요. 도명이 국정원장 국정원장 출신 말고 민간으로 네. 아니 그러니까 평당원 최고위원이 그래요? 있어요. 네. 이분은 지금 입장을 안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중립이에요. 그러면 중립이란 말은 이 친청 지도부에 아예 붙어 있지는 않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3대 2입니다. 불리합니까? 유리합니까? 정청래 대표한테 불리하죠. 그러면 합당을 해서 조국혁신당이 들어오면 지도부 구성을 다시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뭐 조국 대표가 최고위원 하겠습니까? 그러진 않죠. 공동대표 하겠죠. 공동대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최고위원에 대한 구성 자체도 그러면 조국 대표만 공동대표하고 그 옆에 할 사람이 없어야 되나요? 아니거든요. 결국엔 판을 다시 짜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는 사실상 조국 대표를 데리고 들어오는 게 전혀 정청래 대표한테 불리하지 게 않다. 없다. 하지만 정청래 대표의 합당에 대한 결단은 이번 지방선거를 확실하게 압승해서 본인의 성과를 가지고 그걸 발판으로 연임에 대한 좀 나름대로의 당원이나 국민적인 여론을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국 혁신당의 쓰임새는 불경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확실하게 불경을 가져오겠다. 불경 가져오면 지방선거는 민주당이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민주당이 지방선거 승리하면 당연히 당대표로서 그 승리한 그렇죠. 공이 또 있는 성과가 거니까 있으니까. 그렇게 연임으로 가기도 쉽고 다만 당내에서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아니 도대체 대통령이 뭐만 하면 무슨 성과만 나오면 딱 그날 하필이면 이렇게 당에서 정청래 대표 발로 뭐 이런 게 나오니까
와, 그건 조금 많이 섭섭할 것 같은 생각이 네. 들기도 하는데 그 관련된 데이터가 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박홍근 의원이 이제 어제 페이스북에서 이제 비판한 내용이 그겁니다. 이제 정청래 당대표가 갑자기 조국 혁신당 합당이라는 초대형 이슈를 이제 갖고 오면서 대통령께 외교와 경제 큰 성과를 내면 번번이 당에서 이렇게 의미 퇴색시키는 게 도대체 몇 번째냐 이렇게 비판을 한 건데요. 실제로 좀 이제 보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갔었을 때 이제 법사위에서 조의대 청문회 추진한다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경주 에이펙스 이제 성과가 나왔을 때도 대통령 재판 중지법 이제 추진하면서 그때 또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제 뒤집어진 적이 있었는데요. 네. 또 이제 중동 아프리카 순방 갔었을 때도 법사위에 항명 검사 18명 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또 이제 논란이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어제 코스피 5천까지 갔었고 또 이제 신년 기자회견 뭐 되게 그쵸. 성과가 좋았다라는 이제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가 네. 이제 합당을 곧바로 발표를 하면서 네. 이 시점을 이렇게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사실 이런 어제 비판이 정도면 나오고 코스피 있습니다. 5천 뉴스가 하루 종일 돌고 그다음에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메시지 하나하나 또 주요 뭐 과제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분석 기사 나오고 해야 될 만한 시점이긴 한 것 같은데 이제 이 뉴스가 다 덮어버렸죠. 거기 한덕수 그렇죠. 뭐. 23년. 아니 네. 박근혜 단식. 아니 그러니까 단식. 시간으로 따지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장에 대한 뭐 단식, 저 누구요 장동혁 대표의 단식 중단, 이것도 하나의 뉴스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나 국민적 관심사는 한덕수 23년의 선고가 결국엔 내란으로 규정이 됐고 그러면 국민으로 힘을 압박할 수 있는 좋은 소재거든요. 네. 어떻게 할 거예요? 사과 안 할 거예요? 당신들 그때 한덕수 대선 후보 세우려고 했던 그렇죠. 분들 대답하세요. 뭐 이렇게 몰고 우리가 고마워야 되나? 근데 아니 뭐 하여튼 뭐 그런 거거든. 근데 저는 주식은 좀 그래요. 왜냐면 어떻게 알아요? 어제 올랐을지 내렸을지. 에? 그럼 거의 주식의 신이지. 그러니까 5천을 네. 어제 장중에 중간에 뚫었던 거 아니에요? 맞아요. 어제 오전에 10시인가 9시 50분에 정청래 대표가 했잖아요. 기자회견을. 어제 시작하면서 뚫었잖아. 근데 어쨌든 그걸 잡았을 때는 오늘 분명 5천을 뚫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냐고요. 그건 못하죠. 뭐 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죠 중간에. 그러니까 중간 내릴 수도 주식의 신도 있는데 아니고 그럼 정청래 대표가 투자에 진짜 아니지. 기재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장중에 그러니까 터치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렇죠. 일단은 5천이라는 전대미문의 숫자를 우리가 한번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설령 뭐 4,980 역사에 한 번밖에 없어요. 5천을 처음 뚫은 나라냐. 아 그렇죠. 그쵸. 그렇긴 그러니까- 한데 저는 네. 그래도 그거는 그 그것까지- 전날 조국 대표랑 얘기했을 때는 전날 정했을 거란 말이죠. 말하자면 내일 까야겠다. 안 그러면 더 이상 보안이 뒤틀릴 거고 그렇다면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네. 반격이 있어서 이게 아예 중도 반단될 수도 있다. 이 기획이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한 그런 생각에서 저는 주가 부분까지 얘기하는 건 조금 억울하지 않을까. 제가 이제 그 팩트만 얘기하면 5천이 먼저 떴어요. 아, 그 다음에 이게 합당 선언을 공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민주당 대표가 제안하는 제안하는 거죠. 기자회견은 제안이에요. 그렇죠. 그치. 우리 합당합시다. 이 말 한마디거든요. 요지를 다 빼고. 요거는 10시에 만약에 됐다면 오후에 해도 되고. 나중에 조금 더 이 긴급 기자회견 취소하고 조금 더 숙고할 문제라서 주말로 연기합니다. 이거 공지 띄우면 끝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누구에게 신뢰를 범하는 일은 아니거든요. 두 번째는 조국 혁신당과 합당이 그렇게 기밀을 요하는 상황인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렇지. 설명해 드리면 조국 대표가 사면 복권 될 때 그 당시에 복권이 되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사면이 되고 조국 혁신당과 합당하자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합당의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거는 조국 혁신당이었어요. 성비 사건을 조국 대표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고 그러면서 대중들의 눈 밖으로 밀려나서 정치 혹한기를 어저께 정청래 대표가 합당 제안하기 전까지는 계속 반복되고 추웠단 말이에요. 근데 손을 줌으로써 이제 좋아진 건데 그 1년 동안은 민주당 내든 조국혁신당이든 언젠가는 민주당과 합당해야지. 그리고 국민들도 에이 어차피 니들 둘이 합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기밀을 요할 일인가? 이건 충분히 냄새를 풍겨도 네, 그래 네, 뭐 언젠간 하겠지 이거거든요. 예를 들어 개혁신당이랑 합당하면 아 그 그거는 기밀을 요구해야지. 요구해야죠. 이게 예. 어제 1월 22일이 아주 옛날 얘기지만 90년도 3당 합당한 날이에요. 아 그래요? 그거는 민자당. 기밀을 요했잖아. 그런 건 기밀이지. 네. 민정당 그러니까 아, 지금 기억력도 그렇지 좋으셔. 국민의힘이 네. 민주당이랑 합당하는 거예요. 그랬죠 그때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충격적이었죠. 예. 충격적이었죠.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게 제가
대학 입학하기 전이거든요. 합격하고 놀 때 당구장에서 당구 치다가 속보 나와가지고 조그만 TV로 본 기억이 나요. 브라운관으로. 네. 그런 거지. 14인치 칼라 TV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교하면 이게 합당 선언도 아니고 합당 제한을 이상하다. 그래서 궁금해요, 저도. 목요일, 그러니까 갑자기. 5천 가지고 얘기한 그렇지만 왜 어제? 갑자기. 왜? 뭐 다른 거 덮을 거 있어? 왜 그러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네. 일요일 날 하는 게 오히려 단독 그대로 풀샷으로 받는 게 맞거든요. 이해는 좀 안 가요. 네, 정청래 대표가 조금 전에 이제 입장을 좀 또 냈는데요. 아, 그래요? 네. 그 당내 반발에 대해서 좀 사과하면서 뭐 이렇게 어제 사전에 충분히 공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 다만 이제 언젠가 누군가는 테이프를 끊어야 할 일이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제 꼭 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강북구 의원 황명석 더 의원, 열받겠는데. 이현주 의원이 1시 20분인가 기자회견 한다는 거거든요. 오늘 네. 네. 이거 커지네요.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좀 특이한 게 친명계라고 평가받는 민영배 의원은 지금 광주시장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호남에서 경쟁자가 줄어서 그런 건지 이건 또 환영한다고 해요. 박지원 의원도 환영한다고. 네, 박지원 의원도 환영한다 그러고.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호남 의원들은 좀 좋아요? 우리 경쟁 안 해도 돼서? 그럴 맞나요, 수도 그거? 있어요. 저는 모르죠. 저쪽을 보시지. 그러니까 호남 의원들은 더 전 몰라요. 희소식이에요? 근데 어쨌든 네. 저 조국 의원들 조국 당에서 이제 오면 민영배 의원이요. 조국 혁신당 라인이잖아요. 네. 그 청와대 같이 근무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는 조국 혁신당이 들어오는 걸 환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분석이 다른 거예요. 지금 이현주 최고나 강덕구 최고, 박홍근 의원, 그다음에 황명석 의원은 절차적인 부분들을 왜 건너뛰고 했느냐라는 것이 합당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맞아요. 그렇잖아요, 예, 내용이. 예, 지금 정청래 대표의 그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이게 당신의 사적인 결단 아니냐. 최소한 우리하고 지도부하고 수기를 거쳐서 이거를 판단해야지. 일단 통보하고 너희들은 따라라 하면 지도부가 무슨 소용이냐. 여기에 대한 반발이지. 네. 조국 혁신당 오지마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건 좀 구분해야 될 부분이 네. 있다. 그러니까 일단 제 질문은 이렇게 합당을 하면 호남에서 원래 이제 경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경쟁이 없어지는 거는 그렇죠. 맞죠. 그렇죠. 대신 조국 혁신당에서 온 사람들한테 일정 부분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합당이라는 거는 뭐 그럴 거 아니에요. 합당했는데 아예 안 줄 수 그러니까 없잖아. 이제 이게 네. 그 연대하고 합당 뭐 이제 연대는 선거 기간에 하는 게 연대라고 할 수 있는데 합당이라고 해서 지분을 나눠 먹되 합당을 하면 이게 이 합당의 이 정당성 합당하지 않아요? 아니 합당하지도 않고 순수성 정치적 네. 순수성이 나눠 먹기식으로 돼서 이게 훼손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지 12년 전에 네. 안철수, 김한길 두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 합당할 때 네. 지방선거 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광주시장은 안철수 몫으로 이제 윤장현. 했잖아요. 윤장현. 네, 윤장현 시장 그렇게 됐으니까. 네. 근데 지금 딱히 그렇게 큰 광역 단체장 밀어 넣을 없고. 사람도 없어요. 네. 그럼 기초자치단체장 한두 개 주는 건데 그 그 정도는 정도가 뭐 그렇게까지 아. 크리티컬한가라는 생각이 좀 큰 들거든요. 당에서 한두 개밖에 안 준다고? 아 근데 우리는 30개인데? 근데 실제로는 이게 몇 개 저기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지율이 좀 나오는 후보여야 되지 않냐. 그럼 너희 명단 까봐라 이러면 이상하네. 그렇게 낼 만한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물론 이제 수도권에서 몇 개 더 이렇게 할 수 그러니까 지금 있겠지만 조국신당이 조국 플러스 12라네요. 네. 네. 그럼 그 12분이 어느 분이냐 보면 일단 박은정 의원이 제일 도드라진다고 볼 수 있고 신장시. 그분 대구, 네. 신장식, 황우나 대전, 차규근이 되고. 그렇죠 차규근. 그리고 잘 근데 모르- 이분들은 뭐 김재원. 아직 얘기도 없어요 그냥. 이야 어차피 이게 기억이 안 12명의 비례대표가 지금 신경 안쓸 신경이 쓸 부분은 아니고 결국에 나눠서 이제 지분을 어느 정도 뭐 얘기를 했다면 기초단체장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256개 기초단체장들을 어떤 지분으로 갈 거냐. 이제 말씀한 대로 조국 혁신당 계열의 꼬리표를 달고 그래도 12명의 비례대표가 지금 지역 잡고 활동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결정권을 주면 지역 할당을 주는 거예요. 여기는 조국 혁신당 후보로 해서 민주당 후보를 드랍시키고 골이 간다. 그래서 지역위원장들 지금 현재 민주당 지역을 맡고 있는 분들은 분노하는 거예요. 박홍근 의원도 마찬가지일 그럴 거예요. 것 같아요. 예. 이게 다 정리를 해놨는데 정리를 해놓은 거 그래 흐트러뜨릴 수 있다. 큰 맥락에서 우리가 지방선거에 압승을 위한다고 설득을 하면 설득을 될 수 있는데 왜 그 과정을 무시했냐는 거죠.
지역위원장의 권한을 네. 그걸 뭐라 가지고 권리나 근데 방해한 거지. 정청래 대표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원래 경선이지 않았냐. 뭐 지역위원장 권리가 어딨냐. 이제 다 당원 경선으로 하기로 했는데 아마 이렇게 논박을 할 거라서 네. 이제 그거는 좀 다른 맥락이. 정청래 대표도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제가 그 지역사장을 잘 알아요. 누가 지금 낙점이 돼 있고 네. 누가 돼 있는지.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줘야죠. 정청래?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정청래 대표가 자기가 마포구청을 그러니까 줘야죠. 그럼 예를 들면 본인이 사실성인해서 마포를 조국 혁신한테 줄 건지. 그런 다음에 얘기가 달라지는 건데 정도 이런 해야 논박이 이제 일기 시작하면 네. 당연히 지방선거를 조국혁신당을 합당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합당함으로써 전체 선거판이 우리 안에서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네. 이게 치열하게 왜 당내에서 논의가 안 됐는지 이건 선거의 지분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합당이 될 거라고 보지만 그리고 이게 정청래 대표의 승부수라고 생각도 들지만 무리수나 도박수가 돼서 된통수를 당할 수도 있다. 부메랑 돌아올 것 예, 같다. 그럴 수 있다. 근데 그 부분은 또 별도로 평가할 문제다. 네, 지금 왠지 그러니까 사실 왜 대통령한테 제대로 통보 안 하고 매번 이러냐? 정청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느냐? 정청래는 왜 논의를 안 하냐? 정청래는 민주주의자가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마타도 같은 것들이 설득력 있게 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본인한테 꼭 좋은 수냐라고 하는 거에서 물음표는 있는 거고 제가 뭐 정청래 대표 굳이 변호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고 다만 그냥 합당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대통령실도 어쨌든 떨떠름하지만 우리 원론적 오케이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뭐 알겠습니다. 끝으로 조국 대표는 그러면 어디 갈 것 같으세요? 그게 궁금하죠. 예. 개양? 모르겠어. 아니 부산? 저는 부산 한 표. 부산이라면 부산 뭐? 시장? 아니요. 그럼요. 재보궐. 북갑. 강서 네. 전재수 장관 전재수장. 자리. 아. 북갑인가? 강서가 네, 북갑 아니야? 부산에서 북갑. 국회의원. 네, 그다음에 찍어 보신다. 김준호 변호사님이 워낙 요즘 또 신뢰도 많이 잘 올라가고. 하니까. 아니 근데 본인 엄청 고민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때까지면 조국 대표는 좋든 싫든 본인은 대선까지 가는 거잖아요. 네. 북강서는 전재수 장관이 이제 말하자면 엄청 바닥으로 훑어가지고 지난번에도 보면 비례는 국민의힘이 더 나왔어요. 그런 지역구거든요. 그럼 다음 총선에서 또 이길 수 있는 안정적인 데를 원할 수도 있거든요. 네. 편안한데. 네. 근데 거기서 뚝 떨어져 봐. 다음에 정권 심판론, 정권 말미에 나온 총선인데 부산에서 훅 뒤집어지면 끝나면 나락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지금 좀 욕을 먹더라도 군산. 뭐 하여튼 그런 고민. 군산은 안 갈 거예요. 저는 그 군산 부분은 그럼 사실 모르겠는데 안산일지 왜 그러냐면 민주당 입장에서 음. 분석을 하면 군산 줄 바에는 조국 혁신당과 합당해서 얻을 게 없어요. 결국에는 부울경 문제거든요. 부산은 전재수 아니 그거 다 동의해.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청래 대표라면 정무적으로 선거를 많이 치러봤기 때문에 부산의 전재수 의원이 지금 인기도가 나쁘지 않아요. 지금 네. 수사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조국이라는 말하자면 뭐 나름대로 인지도가 있는 분을 재보궐에 하면 2명이 부산에서 뛴단 말이에요. 들썩들썩 할 거예요. 그러면 부산이 들썩거리면 경남 부울경까지 갑니다. 근데 그게 이제 부산이 조국혁신당이 지난 총선 때 비례대표 그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앞선 곳이 5군데가 있는데요. 호남 3군데랑요. 세종이랑 부산이었어요. 민주당을 앞선 곳이요. 민주당을 앞선 곳. 그래서 부산에서의 경쟁력이 의미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여전히 부산대 의전원이 발목을 잡는다는 분석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리스크 속에서 고심을 할 거다. 그러니까 오히려 밀어넣는 거는 민주당 입장에서 당신이 부산 가셔야죠라고 얘기하겠지만 조국 대표 본인은 안산도 아마 이제 끝날 거니까 안산, 군산, 부산 이제 3산 중에서 이제 뭘 갈 거냐 고민을 하겠죠.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인천 계양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거기는 아닐 것 거기는 같아. 이제 아. 명이랑 싸우자는 건데. 안산, 부산, 군산 방금 생각했죠. 많이 돼요. 아, 좋은데 서울시장. 라이브 좋은데. 서울시장 안 돼, 서울시장? 어, 좋은데. 에이, 안 돼, 안 돼. 에이 그건 아니야. 서울시장이요? 안 돼, 안 돼.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좋다고 할걸요. 오히려 네. 알겠습니다. 자, 누구 말씀이 맞는지는 뭐 나중에 좀 판결 날 거고요. 빨리 이제 또 우리 네, 국민의힘 단식으로 가봐야겠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 그 장동혁 대표가 8일 만에 이제 단식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근데 이제 출구 전략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거든요. 이제 박 전 대통령이 10년 만에 국회를 찾은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4분 정도 이제 머물었는데
장 대표한테 이제 아무것도 얻지 못한 단식이 아니냐 이렇게 비난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국민들은 진정성을 알아줄 거다. 이제 단식 그만두겠다 이렇게 약속해달라라고 명장면이에요. 했는데, 네, 요거 싱크 한번 보고 잠깐 가시죠. 볼까요? 아무것도 얻지 못한 단식이 아니냐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단식을 그만두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더 길고 큰 싸움을 위해서 오늘 단식을 중단합니다. 아, 정말 놀라운 드라마 한 편이 또 쓰여졌습니다. 단식을 도대체 그만둘 만한 어떤 출구 전략도 보이지 않는다고 할 때 한 줄기 희망의 빛. 아, 대구에서 비춰온 저 빛이 장동혁 대표를 환하게 비추면서 단식을 그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아마 생각했던 분이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예,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건지 정말 잘 아시겠죠. 예? 몰라요. 우리 저 윤석 전혀 대변인. 몰랐어요. 와. 우리 방송하다 알았잖아요. 그러긴 한데 그래도 이제 그 뒤로 이제 또 취재를 좀 아니요. 아, 대단히 창의적이었고 창의적이라고. 저 진짜 창의적이죠. 왜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올 거라고 어떻게 누가 생각을 누가 해요? 생각해요? 예, 국회로 네. 이런 걸로 이거는 정말 대단하다. 그렇죠. 네. 예. 그 이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큰 마음의 빚을 진 셈이고 예.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표는 자기의 정치적 발언력을 좀 복권한 계기도 되는데 네. 그게 대구시장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게 좀 궁금해지기는 제가 하더라고요. 이 말씀은 드릴 수 있어요. 네. 박 전 대통령이 언제 국회를 마지막으로 왔느냐. 16년도에 최순실 사태 막 불거질 때 갑자기 국회 와서 개헌. 원포인트 개헌을 얘기를 해요. 그게 16년도 10월 24일 월요일.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거의 10년 10년 만이에요. 만이에요. 그러면 그때 이후로 국회를 올 리도 없었고 음. 올 상황도 아니었는데 이것 때문에 왔다면 예.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온 거라고 인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럼 그 중요한 게 과연 단식 중단인 거냐 아니면 뭐 다른 게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뭐 단식 중단에 더 비중을 두고 생각을 하고 싶은데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랑 가장 가깝고 또 유일하게 가까운 정치인은 유영하 의원이니까 유영하 의원과 자꾸 연결해서 해석하는 거는 있어요. 근데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네. 아무도 아니 근데 모르는 그 건데. 장동혁 대표의 단식 중단이 그렇게 중요한 이벤트,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있어서 혹은 뭐 보수 정당 전체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그러니까 그 전에도 얼마나 큰 일이 많았, 뭐 대선 이후부터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이 이슈가 박근혜 전 대통령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이슈로 생각을 했다.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본인이 뭔가 의견 또는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이 예. 이런 상황일 수밖에 없을 거고 예. 정치를 앞으로 당연히 안 하시겠지만 그래도 영향력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는 비록 탄핵은 당했지만 특정 지역에서는 아직도 굉장히 지지가 높고 네네네. 그런 차원에서 아 이거 제가 가능하죠. 네, 제가 궁금한 네. 거 하나가 또 여기서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장동혁 대표가 판단할 때 이거 도저히 이게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 그래서 지금 더 진행하는 건 어려우니까 방법이 뭐 있을까 하다가 그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뭐 하시지? 요렇게 해서 이제 유영하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이 가서 박 전 대통령 이렇게 모시고 와서 요 장면 연출한 건지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TV를 보다가 아유 장 대표 저러면 안 되는데 자 유영하 의원 한번 저랑 같이 올라갑시다 이래서 이제 와서 이 장면이 연출된 건지. 근데 만약에 후자라고 하기에는 장동혁 대표의 대답이 너무 빨리 나왔단 말이죠. 단식 그만하자고 약속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네, 누님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이건데 예. 저는 이제 장동혁 대표의 단식은 제가 뭐 굶고 계셨으니까 제가 말을 아꼈는데 이제 단식 중단했잖아요. 예. 사실 이게 당 대표가 할 단식은 아니었어요. 원내 대표가 할 단식이지.
특검 문제잖아요. 그런가요? 원내 사안이죠. 김성태 당시 그 드루킹 특검도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 투쟁을 해서 그거를 관철시켰던 거예요. 네. 특검 합의는 원내 사항입니다. 당 대표는 예를 들어서 국정 운영에 대한 큰 맥락이라든지 야당 탄압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이슈를 가지고 들어 누워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게 그 본인의 단식의 출구는 집권 여당이 민주당에도 있지 않았고. 사실 왜냐면 번지수가 틀렸으니까 정청래 대표가 답할 게 아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한테 지금 주장할 것도 아니에요. 특검은 국회에서 해야죠. 이재명 대통령이 그거를 답해요. 그러니까 결국 본인 셀프 단식을 한 거예요. 당내 사안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해결점은 누가 해줘야 되냐면 저는 처음엔 딱 두 가지가 남았었어요. 한동훈 전 대표나 아니면은 구급차입니다. 두 개가 이제 출구 전략이었어요. 네. 근데 한동훈 전 대표는 거기 갈 이유가 없어요. 본인 제명당했는데 왜 가요? 그리고 장동훈 대표는 이렇게 압박을 해서 한동훈 전 대표를 본인 앞에 앉혀놓으면 본인이 적당히 포용하고 통합하는 척 하면서 본인의 지도력의 위상이 높아지고 사실 한동훈 전 대표는 본인 앞에 무릎 꿇리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식 접을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다음에 그게 안 이제 됐어. 쓰러져서 이제 구급차 타고 가는 건데 그것도 참 모양이 빠진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떤 경로인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 출연이 네. 저는 두 가지 같아요. TK를 기반으로 한.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모호성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오게 한 게 아닌가. 모호성? 이명박 전 대통령 만났을 때 본인한테 수구보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운할 수 있죠. 아. 당신은 수구보수야 지금 하는 게 따지고 보면 혼났거든요. 그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데려다가 거기에서 하는 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안 왔어요. 왜? 수구보수니까 안 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적인 판단보다는 계산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구에 본인이 얻을 게 있지 않았을까. 먼 길, 뭐 진짜 이 국민의힘의 보수의 길을 걱정해서 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본인한테 어느 정도의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왔지 네. 않았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을 했는데 뭔가를 주긴 줘야 되겠네요. 이제 그러면. 탄핵이라는 단어가 국민의힘에 찍혔어요. 탄핵당한 전 대통령과 탄핵을 옹호하는 지도부의 만남. 네. 이제 탄핵의 강을 건넜다가 탄핵의 바다로 다 빠져버렸다. 네. 그렇게 보여요. 이 장동혁 대표 근데 그 편지가 또 인터넷에 화제가 좀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 네. 단식하면서 또 남긴 게 있는데 그게 네. 바로 이제 손편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 대표가 4일부터 이제 단식 4일부터 손편지를 이제 하나하나 썼다고 합니다. 이제 이게 단식장에 네. 앉아서 이제 본인이 직접 쓴 거라고 하거든요. 어. 근데 이제 글씨체를 보면은 좀 다르죠. 조금씩 발전하는데요. 네, 이게 글씨체가 되게 다른데 네. 사실 장 대표 그 손글씨 되게 글씨체가 예쁘다는 건 좀 유명하긴 해요. 그래서 막 이제 방명록 같은 거 쓸 때 네네. 보면은 이제 기자들도 되게 잘 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음흠. 네, 알고 보니까 이제 장 대표가 예전에 서예 그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좀 잘 쓰게 된 게 아닌가 우리 싶습니다. 어릴 때 서예 학원 많이 다녔죠, 뭐. 네. 네. 그럼요. 저도 저런 건 써요. 아, 손글씨 학원도 다닌 분들도 많았고. 네. 네. 근데 이제 참 저 송호 씨를 보면서 아니 뭐 이런 말까지는 안 할 거고 특검에 대한 관철의 그 메시지는 없어요. 왜 해야 되는지 지금 현재 본인이 이 단식을 하는 이유가 이 특검을 통해서 무너진 어떤 정의를 바로 서야 되겠다는 그런 게 없이 장미 타령하고 있고 뭐 허리가 꺾였다 나도 그렇다 이제 시를 쓰는 거는 좋겠으나 그럴 때 아니잖아요. 목숨 걸고 단식하는데 뭐 관철시키려는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냐.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정치인의 절체절명의 투쟁수단의 단식을 이렇게 희화해도 되는 건지 참. 특검은 할까봐 약간 좀 걱정되는. 그랬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은 해요. 네. 신천지 덜컥 해버리면 예. 안 되죠. 특검 자체가 신천지 특검 반대 단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통일교는 특검한테 신천지는 안 하지 돼. 말자. 신천지 특검한다면 난 바뀌었죠, 들어놓을 신천지 거야. 특검도 하는데 따로 해야 된다. 통일교 특검, 신천지도 따로. 신천지 따로. 일자리 창출. 따로 안 하면 안 받는다.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야. 이상한 저 단식이 된 거예요. 받아요 그냥. 아, 이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든 수사하는 거잖아요. 아, 예. 신천지는 그 최근에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굉장히 그 국민의힘 국민의힘의 뭐 내부 경선이라든지 이런데 상당히 좀 영향력을 오히려 통일교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미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던데 그런 거는 뭐 전혀 못 느끼셨어요? 아니 뭐 마이크 끄고 따로 해야 되나 보죠.
왜냐면 예전에 그러니까 신천지와 새누리가 단어가 비슷하다는 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 설명했잖아. 홍준표 전 대구시장. 뭐 얘기하자면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긴 해요. 예. 예, 새누리 신천지부터 예, 처음부터 예, 나온 얘기고. 예, 예, 예. 그래서 그 우리 이름 바꿀 때가 12년도인데 그때만 해도 친박에서 굉장히 핵심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던 유승민 의원이 개명하는 걸 반대했어요. 예.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슬슬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왜 반대를 해? 새누리로 그냥 바꾸면 되는 거지? 이제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때 색깔도 빨간색으로 바꿔요. 이제 그런 맞아.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인가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제 보도에 의하면 뭐 윤 전 대통령 후보 시절에 뭐 이만희를 독대했다는 뭐 이런 게 막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참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얘기했으니까 정말 궁금한 건 저희 당 당원 숫자가 말이에요. 김무성 대표 시절에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탁 해서 얼마 몇 명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고 해봤더니 한 25만 명 정도로 저는 기억을 해요. 한 10년 전에. 언제쯤이에요? 10년 전에. 10년 전에. 네, 16년도 요럴 때. 예. 근데 이준석 대표가 6월 11일, 21년도 6월 11일에 당선됐을 때 선거인단이 32만이 조금 넘어요. 32만. 5개월도 안 지나서 11월 5일에 윤 대통령이 후보로 선출이 되잖아요. 21년도에. 그때가 56만이에요. 갑자기. 32만이 56만이 됐다고. 그게 한 달 5개월 사이에. 한 달만 1,000원만 내도 당권 주고 막 이런 특례 조항이 있었다고 막. 그거는 그거 9월에 발표했어요. 그건 9월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때 며칠 동안에 확 몇십만 모였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그래서 도대체 이렇게 많나? 왜냐하면 그때 홍준표 후보랑 윤 대통령이 꽤 그래도 접전이 있었고 그때 역선택 방지 조항이 없어가지고 그때 5대5였단 말이에요. 윤 대통령, 그러니까 저희 쪽 입장에서는 이거 역선택 방지 조항이 없어서 민주당 계열이 막 홍준표 찍고 이러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이거를 막 보는데 이 당원이 왜 이렇게 많아 이런 기억은 나요. 지금 봐도 맞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냥 제 추측이에요. 요런 데서부터 나오는 게 아닌가. 그 한 뭐 7, 8년, 10년 가까운 세월에도 뭐 정말 몇만 겨우 늘었는데 갑자기 6개월 사이에 한 6만 정도가 갑자기 아니 24만. 24만이 갑자기 늘어난 5개월도 안 됐다고 그러고 잘 들으세요. 5개월도 안 된 사이에 24만이 32만에서 24만이 는다고 16만 어디서 나온 거예요? 16년도에 25만이었어요. 계산을 잘못했어요. 더하기를 잘못했어요. 쓰시면서 그래. 하여튼 뭐 하여튼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는 거는 내가 이상하더라고. 이상하더라. 그냥 저는 뭐 민주당이 빨리 그냥 뭐 하여튼 뭐라도 빨리 그냥 통과시켰으면 좋겠어요. 신천지 하라고요? 네. 뭐 따로 근데 하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따로 하는 것도 괜찮아요. 따로 하는 것도. 김태훈 뭐. 네. 저 지검장 하고 있잖아요. 네.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은 네. 공천원금까지도 다 하겠다는 입장이라서 저는 하여튼 장동혁 대표가 왜 단식했는지 아직도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천지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그 장동혁 대표가 들고 다니는 성경에 대한 또 논란이 있어요. 성경은 저희가 안 그래도 또 얘기했었죠. 분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엄청 잠시 많이 후에 와요 저한테. 목사 두 목사님 분이 두 분이 오세요. 거기서 하시고 그래서 신천지는 이제 그 지금 윤희석 대변인 얘기한 게 결국에는 뭐 몇만 늘어나는 게 좀 이상적이다라는 건데 저는 그 당의 시스템 바뀌는 것도 의아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홍준표 이 두 대선 후보가 할 때도 그때 아마 기억에는 1,000원 당원들 다 풀어줬죠. 네. 그냥 다 들어오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들어온다고. 대거 선거 인단을 그거는 맞아요. 그냥 1,000원만 해서 다 들어왔는데 이 부분이 향후에 또 김문수, 한동훈 당시 두 번째 대선 후보 때도 그 1,000원 당원으로 해서 1년 내에 1,000원만 내면 한 번만 내면 아무나 당원이 되는 거예요. 그걸 또 풀어줬다는 거예요. 저는 당원은 되는데 이제 투표권. 그게 투표권도 한 달로 풀었지. 예. 그러니까 1년 중에 한 번만 내면 투표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풀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변하는 걸 보면 신천지 유입하고도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프로나에 많이 들어오거든. 네, 요건 하여튼 특검을 가기는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가야 돼요. 자, 그리고 이진관 판사에게 막말한 뭐 김영인 변호인단 관련 뉴스도 있으나 이건 뭐 패스하도록 하고요. 그 김경 시의원 강선우 의원한테 1억 3천이나 되는 돈을 쪼개기 후원한 거 요것만 간단하게 좀 전해 주시죠. 네. 네. 그러니까 김경 시의원이 2022년 6월제 지선 앞두고 강선우 의원한테 1억을 이제 전달한 혐의로 이제 수사 중이잖아요. 네. 근데 그해 8월에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1억 원을 돌려받았는데
이 2개월 후에 다시 이제 10여 명의 고액 후원금 형태로 쪼개서 8천여만 원을 강 의원에게 입금한 정황을 경찰이 포착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8천만 원뿐만 아니라 그 이듬해에도 강 의원 후원 계좌에 5천만 원을 또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1억 3천만 원 또 두 차례 이제 쪼개기 후원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 의원 측은 이제 나중에 확인해보고 이게 김경 시의원 뒤에서 이제 한 걸로 확인을 하고 반환 조치를 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뭐 돌려받았다가 다시 또 내주고 뭐 이런 건지 뭐 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김경시 의원이 그 패밀리 비즈니스 이제 다 보셨잖아요. 네. 뭐 아들, 동생 뭐 이렇게 뭐 사업체 법인 만들었다가 없애고 또 해갖고 뭐 낙찰 받고 여기서 저 시랑 또 무슨 일 하고 엄청 많았잖아요. 수백억대 되는 것들 이거 해놓고 과연 요 정도 돈만 줬을까? 는 생각이 좀 상식적으로는 예. 아니, 그러면 자 국회의원 평시에는 1년에 500. 후원금이 아니 전체가 1억 5천이죠. 1억 5천. 그럼 1억 3천을 줘 그러면 다른 사람 후원 안 하나요? 강선 의원한테는? 안 해도 되죠 뭐. 그러니까 이게 정식 후원금인가도 봐야 돼요. 예. 그렇지 않을까요? 예. 반환했다는 것도 저는 이해를 못 하겠고 예. 그럼 2천만 원만 다른 사람이 그런 정도는 아닐 거 아닙니까? 예. 그렇잖아요. 딱 차서 이제 못 들어갈 테니까 네. 아마 그래서 반환이 됐을 수는 있겠죠. 다 네. 차서. 그러니까 이거 잘 봐야 된다고 자의로 반환한 건지 아닌지 거기서부터 전 이해가 안 가요. 반환한 것조차도 왜냐하면 한도가 있으니까요. 네. 1억 5천인데 1억 3천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또 한도가 3억일 경우도 있잖아요. 선거가 있는 선거잖아요. 년에는 3억이니까 아마 근데 그때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어떻게 그때일 수가 있어요. 임기 선거 중에 아니 그때가 강서구청 선거가 열렸을 때 돈을 자기 선거가 아닌데? 그래, 아니 국회의원 총선 때잖아요. 총선 때. 광고 시간이 없어져요. 아 지금 그래요? 빨리. 뭐 일단 먹고 시작해요. 근데 이제 빨리 구속해야 돼요. 김경 강선우. 근데 구속 이제 빨리 해야 하거든요. 김경 네. 시의원을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네. 이런 행태는 여야를 막론하고 네. 정계에서 퇴출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주려고 하는 사람, 돈을 줘서 공직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나 네. 그걸 용인해서 권한이 있어서 받아서 또 그거를 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네. 아예 조금이라도 연관이 됐으면 그냥 바로 그냥 정계에서 퇴출시켜서 영원히 복귀 못하도록. 네, 하여튼 녹음 파일 120개 있는 황금 PC가 또 나왔다고 하니까 예, 요거 뭐 이제 다 황금이구나. 예. 아, 요즘 금값입니다. 근데 이거 금값이 진짜 처음에 금값이에요. 압수수색할 때 또 못 구했다 그래서 경찰 수사력이 또 도마에 오르는 네. 것 같은데 보시죠 한번. 이게 무슨 이게 보면 끓이면 이게 파면 팔수록 이게 김경시 의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네. 정말 참 어안이 벙벙할 정도예요. 근데 민주당의 공직 기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아 민주당의 부분도 민주당 사람이었잖아. 분명히 를 사골처럼 푹 끓여서 하나 보지. 네. 그러니까 라고 넘어가야지 이제 빨리. 가야 돼. 이제 뭐 우리 출연자분들이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알아서 하시. 그렇게 빨리 먹어야 푹 고아 버렸습니다. 제대로 된 한우. 소금 간을 네. 아, 저는 간 없이. 저도 안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네. 이게 김경시 의원이나 이게 강선 의원 거는 사골처럼 계속 울고 먹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 무려 먹는다. 네, 우려먹죠. 네. 네, 우려먹는데 저는 이렇게 한우 투뿔 오직 원뿔뿔 한우 네. 물가세 이런 정도의 맛이라면 모를까. 네. 저는 김경 강선 의원의 이런 우려먹는 사고는 일로 앉으실래요, 그냥? 우리 소영주 소장님은 저보다 광고를 더 잘하셔요, 이제는. 네. 툭불 한우 진한 사골국에 수육까지 같이 가는 세트입니다. 네, 요거는 직접 매일매일 사장님 발고를 해갖고 48시간 동안 이틀 내내 정성껏 퍽퍽퍽퍽 고아갖고 한우 사골국을 만들어냈고요. 국물이 뭐 걸쭉하거나 끈적이질 않습니다. 왜냐면 진짜 좋은데요? 예, 기름기를 계속 걷어내시거든요, 이분은. 중요한 게 고기가 예, 끝내줘요. 고기가 끝내줘요. 와, 그거. 고기가 아, 좋다. 부드럽고 예. 빨리 한우 특유의 잡내 같은 거 어떤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요. 당연히 위생 인증된 햇섭 인증 시설에서 위생적으로 생산을 했고요. 한 팩이 350ml, 1인분 딱 맞는 양이죠. 예, 그리고 수육은 120g이 나가고요. 4인분 그러니까 육수 4팩에 수육 2팩이 가면 34,900원, 육수 6팩에 수육 3팩이 가면 49,900원. 예, 요즘 이 사골 육수 좀 제대로 한 데 가서 좀 육수를 뭐 수육이랑 같이 먹으면 그냥 맛있죠. 10만 원 넘어요. 놀랬어요. 10만 원 그냥 넘어. 10만 원, 15만 원인데 네. 제가 팁을 드리면
사골 국하고 수육 세트가 플러스로 해서 가잖아요. 네. 수육 세트 자체가 너무 고기가 맛있거든요. 네. 수육만 먹어도 돼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맛있어. 근데 청취자분들은 서영주 소장님 맨날 하니까 거짓말 이제 지금 아니요. 강 기자님이 찐텐이 나왔거든요. 뭐- 진짜 맛있네. 이거 광고 아니었네라고 그래요? 하면.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사라고 했어요. 네. 그랬더니 답이 방송 집중. 방송 집중. 네. 우리 강 기자님 맛이 어떠셨습니까? 아니, 저희 그 소금간 해서 또 먹으라고 하는데 소금간을 소금 안 전 안 할게요. 했거든요. 근데 네. 안 했는데 되게 부드럽고 맛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 고기가 엄청 부드러워서 네 아, 이가 진짜예요? 이가 안 부드러워서 좋으신 말이 안 분도- 나와. 네 이가 안 좋으신 분들도 잘 드실 수 이가 있습니다. 안 좋으신 분. 이 정도면 진짜 슬퍼다. 네. 대충 구속 각이네. 이 김치는 같이 주는 건 아니죠? 알게. 김치는 그냥 우리 편의점 사온 거예요. 그런가요? 아, 그렇구나. 자, 뭐라? 아니 어디? 김치 광고는 안 들어왔답니다. 아, 굳이 네. 브랜드를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들은 것 같아. 근데 수육이 진짜 끝내준다. 우리 집 국물도 끝내주지만 둘 다 깔끔해요, 진짜. 네. 이거는. 수육이냐 육수냐, 육수냐 수육이냐. 아, 이 진짜 고민입니다. 그러나 두 개 다 고민 없이 가져가실 수 있고요. 무료 배송으로 5만 원 이상은 보내드리고요. 설 앞두고 소중한 분들께 선물하기도 좋은 우리카세 한우 수육 앤 육수 네, 꼭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 댓글에 링크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